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의 부제는 나를 지키고 원하는 것을 얻는 마음의 법칙 84입니다. 지은이는 한소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인지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10여 년간 재직한 후 현재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심리학이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마음의 법칙을 인지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심리학을 삶의 무기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정말 그 순간 갈증이 해소되는 걸까? 실제로 마신 물이 체내에 흡수되어 갈증을 해소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도 우리가 곧장 갈증이 해소되었다고 느끼는 건 뇌가 예측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뇌는 물을 마시자마자 곧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 기대에 맞춰 경험을 조종한다.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을 만드는 셈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어떤 기대나 믿음을 가지면 결국 그 기대에 맞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고 마침내 현실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한마디로 말해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한 후 실제 결과와는 무관하게 무작위로 약 20%의 학생을 선별해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학업 성적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입니다. 8개월 뒤 다시 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놀랍게도 무작위로 선별되어 교사들의 기대를 받았던 학생들의 지능지수와 학업 성적이 실제로 크게 향상되었다. 교사에게 기대받기 시작하자 학생들은 학습에 더 열정을 갖기 시작했고 성적도 향상되었던 것이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타인이 객관적으로 보기엔 서로 비슷한 두 사람 A와 B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는 자신을 멋지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B는 자신을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놀랍게도 A와 B를 대하는 타인의 태도도 달라진다. 타인의 태도 역시 나의 예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길로 이끌고 싶다면 이제는 이런 마인드를 장착해보자. 내가 하는 말은 현실이 된다. 가능한 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자.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품을 때 그에 걸맞은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온다. 파레토 법칙은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한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에서 따온 법칙이다. 즉, 파레토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비슷한 현상은 개미 사회에서도 발견된다.
개미 집단을 관찰해 보면 전체 개미 중 20%가 80%의 일을 담당하고 나머지 80%는 20%의 일만 한다. 개미들은 일종의 교대 근무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20%의 개미들이 집중적으로 일하는 동안 나머지는 휴식을 취한다. 비효율적인 활동을 줄이고 효과적인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자. 80%의 성과를 만드는 20%에 집중하자. 호프스테터의 법칙은 단순하다. 모든 일은 항상 계획한 것보다 오래 걸린다. 이런 말도 전해진다. 모든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2배의 비용이 들고 3배의 시간이 걸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계획 오류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된 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를 범한다. 가장 운이 좋은 경우를 기본 값으로 여기고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이다. 이런 낙관주의가 종종 우리의 인식을 왜곡시켜 실제 작업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일은 계획보다 항상 더 오래 걸린다.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운다 해도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예기치 못한 도전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일에 필요 이상의 인원과 일정을 투자해서 오히려 일이 더 늘어질 때도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파킨슨의 법칙은 지나치게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일을 늘려서 결국 주어진 시간을 다 채워버리는 경향을 말한다. 파킨슨의 법칙은 1955년 해군 역사학자 C. 노스코트 파킨슨이 이코노미스트에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이름 붙여졌다. 파킨슨은 영국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영국 해군과 식민지 사무소의 규모가 줄어들었는데도 직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영국 제국이 쇠퇴하는 과정에서조차 식민지 직원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파킨슨에 따르면 관료들은 경쟁자가 될 동료보다는 부하 직원들을 선호하며 서로를 위해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관료제에서 고용된 인원의 수는 해야 할 일의 양과는 무관하게 매년 5에서 7% 증가한다는 법칙이 증명되었다.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는 그 행동을 점점 더 자주 하게 된다. 아이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를 때 어른들이 골칫거리를 피하려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아이는 점점 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것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손다이크는 이런 현상을 효과의 법칙이라 불렀다. 효과의 법칙이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은 점점 더 많이 하게 되고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은 점점 덜 하게 되는 원리를 말한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이어트나 공부처럼 좋은 결과가 있을 걸 이미 알고 있는 일에
속 시원하게 뛰어들지 못할까? 문제는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야 그 행동을 반복할 텐데, 결과를 얻을 때까지 행동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애써봤자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금세 포기하게 된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끝에서부터 연습하기다. 농구를 배운다고 할 때 기초 체력을 다지고 달리기를 하고 드리블과 패스만 연습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그럴 때는 슛부터 연습하는 게 좋다. 피아노를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다. 기초 운지법만 계속 연습하기보다는 쉬운 곡이라도 끝까지 연주해 보는 게 좋다. 효과의 법칙은 만족스러운 결과가 건설적인 행동을 강화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목표가 너무 멀리 있으면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이럴 땐 목표의 구간을 잘게 쪼개 단기간의 작은 목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성취감을 느끼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것을 선호한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렇다.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병원에서 수술한 후에 후유증이 나타날 확률이 수술하지 않아서 병이 커질 확률보다 높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환자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수술을 선택할 때가 많다. 이것이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라는 긍정적인 감각을 주기 때문이다. 행동 편향은 행동을 취하는 편이 더 좋다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무언가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보다 선호한다는 심리학적 현상이다. 행동은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안전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조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행동 편향과 반대되는 개념인 부작위 편향이 생길 때도 있다. 이는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 발생한 피해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 생긴 피해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미국의 프로농구 NBA 경기의 심판들은 중요한 결승전에서 파울을 50% 적게 부른다는 통계가 있다. 자신이 파울을 불러서 경기 결과에 차이가 생길 때와 파울을 부르지 않아 경기 결과에 차이가 생길 때 차라리 파울을 부르지 않고 책임감을 덜 느끼는 쪽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부작위 편향의 대표적인 예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백신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어린아이가 감염되어 사망할 확률이 1만 명당 10명인 병이 있다고 하자. 백신을 접종하면 전혀 감염되지 않는다. 반면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망할 확률은 아주 미미하다. 1만 분의 10보다 훨씬 작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왜곡된 정보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심리적인 이유도 있다. 부모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아이가 병에 걸려 사망했을 때의 책임감보다는 백신 접종을 했는데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되었을 때의 책임감을
훨씬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는 큰 보상이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책임질 것이 없는 조직은 가만히 있는 것을 선택한다. 관료적인 성향이 큰 조직일수록 책임지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기 쉽다. 하지만 현상 유지만 해서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사람들은 사건의 진행이나 결과를 통제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앨런 랭거 교수는 이러한 인지적 편향을 통제의 환상이라고 이름 붙였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숫자가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는다. 도박장에서도 무언가 패턴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으며 돈을 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길 확률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매번 무작위로 승패가 결정된다. 환상을 가진다는 것은 삶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 실제로 부부 사이가 남다르게 좋은 인고 부부들은 서로에 대한 환상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처럼 통제의 환상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통제의 환상에서 비롯된 무모한 자신감이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한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점이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앵커링 효과라고 부른다. 앵커링이란 닻을 내려 정박하다라는 뜻으로 생각의 기준점을 비유한 표현이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구에 닻을 내려 정박하듯 사람의 사고 역시 어떤 기준점에 고정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생각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생각의 닻은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닻을 내렸는지도 모른 채 사고하고 판단하게 된다. 자신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정보의 선입견에 의해 판단이 왜곡되기도 하는 것이다. 다니엘 카네만과 아모스 트베르스키는 앵커링 효과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엔에서 차지하는 의석 비율이 몇 %인지를 추정하게 했다. 하지만 추정에 앞서 참가자들은 0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적힌 룰렛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이 룰렛은 항상 10 또는 65에서 멈추도록 조작된 것이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룰렛이 10에 멈춘 참가자는 평균적으로 UN 의석 중 약 25%를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한다고 추측했다. 반면 룰렛이 65에 멈춘 참가자들은 평균 약 45%를 차지한다고 추측했다. 참가자들은 룰렛이 무작위 숫자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룰렛의 숫자가 심리적인 기준점, 즉 앵커로 작용한 것이다. 이 실험은 처음 얻은 정보가 사람의 생각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더욱 많은 정보와 비교 분석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격 이론으로 사람을 나누기 좋아하는 이들은 성격이란 타고나는 것이고 일관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행동은 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내가 맡은 역할과 환경이 나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다. 특히 권위를 가진 위치에 서게 되면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내 결정과 행동이 곧장 현실에 반영될 만큼 힘이 주어지면 사람은 정말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도 있다. 반대로 힘없는 위치에 서게 되면 평소에는 안 그러던 사람도 무기력을 학습하고 우울감을 겪기도 한다. 1971년 8월 스탠퍼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 필립 짐바르도는 조던 홀 지하실에서 유명한 감옥 시뮬레이션 실험을 시작했다. 이 연구는 감옥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권위와 무력감이 인간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구진은 지역신문 광고를 통해 스탠퍼드 대학의 학생들을 실험 참가자로 모집했고 신중하게 선발된 24명의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죄수 그룹과 교도관 그룹으로 나누었다. 실험 장소인 조던 홀 지하실은 실제 감옥처럼 꾸며졌고 죄수로 선정된 학생들은 실험 첫날 길에서 실제 경찰에 체포된 것처럼 연출된 과정을 거쳐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실험 과정은 모두 녹화되었고 학생들은 이 과정이 모두 연출된 심리 실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점점 죄수들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점차 무기력해지고 우울 증상을 보이며 학대에 순응하게 되었다. 상황은 예상보다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1, 2주 동안 진행할 계획이었던 실험이 불과 6일 만에 중단되었다. 이 실험은 보통 사람들도 특정한 상황에 놓이면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연구로 널리 알려졌다. 이 실험이 보여준 것은 환경과 역할이 인간의 행동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역할 속에 빠져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면 그 역할을 넘어서는 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을 겪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으려 한다. 회사 야유회 때 비가 오면 우리 회사는 왜 야유회만 하면 비가 올까? 라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다. 야유회를 망친 날씨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누군가 업무에서 실수하면 저 사람 참 칠칠치 못하네 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가 불친절한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사람의 성격에서 원인을 찾는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으로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방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인을 찾는 과정에 오류가 잦다는 데에 있다. 우리는 상황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성격과 같은 내부적 요인은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저지른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부른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그 탓을 외부로 돌리고 잘했을 때는 그 덕을 자신의 내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남이 잘못했을 때는 그 탓을 그 사람에게 돌리고 외부 상황 요소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귀인 오류는 왜 일어날까? 심리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지목한다. 나는 나 자신의 내적, 외적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내적 상황은 알 수가 없다. 즉, 정보의 비대칭이 일어난다. 내 일일 때는 상황을 비교적 잘 알 수 있지만 타인의 경우에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래서 귀인 오류가 나타난다. 그 결과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 탓이 아닌 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주위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만 꼬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근본적 귀인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자. 그가 처한 상황적인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를 그의 성격적인 결함이나 능력의 부재로 돌린 것은 아닌지 짚어보는 것이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난히 주목받고 있다고 믿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인식하는 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다른 사람의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내가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회심리학 연구가 이 사실을 증명한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행동이나 외모가 타인의 눈길을 끌고 타인에게 평가받는 정도를 과대평가한다.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때 모두가 나를 쳐다볼 거라 생각하며 괜히 민망해 고개를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남들은 나의 외모나 행동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내가 나에게 관심 있는 만큼 남들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사회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사람 얼굴이 크게 그려진 우스꽝스러운 티셔츠를 입고 대학 파티에 참석하도록 했다. 티셔츠를 입은 참가자들은 자신의 옷이 남들 눈에 띄어 창피하다고 느꼈다. 30분간 파티에 머문 뒤 참가자들은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주목했는지 예측해야 했다. 그들은 파티에 있던 사람들 중 약 50%는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티셔츠를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티셔츠를 기억한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머리를 보고 비웃는 것만 같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나 자신조차도 새로운 헤어스타일에 익숙해지고 남들의 시선 따위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된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추측한다. 내가 스스로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
다른 사람도 나를 똑같이 주목하고 있을 거라 착각하는 것이다. 작은 실수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도망치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럴 땐 기억하자. 그 실수를 알아차린 사람은 어쩌면 나뿐일지도 모른다. 단순 노출 효과란 사람들이 특정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그 자극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이 효과는 광고와 마케팅에서 널리 활용된다. 익숙한 것이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존 기제와 관련이 있다. 복잡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한지를 빠르게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우선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대상과 계속 상호작용하도록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에게서 보호한 욕구를 느껴 마음이 이끌린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다르다. 연애와 결혼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그래서 익숙한 사람을 고르는 경향이 더 강했다. 그러나 어떤 대상이 부정적인 인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강화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익숙함과 새로움의 균형이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 속에서 새로움이 주는 긴장을 적절히 유지할 때 우리는 안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심리학에서 정서는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정보이자 인지적 해석이다. 쉽게 말해 자율신경계의 반응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도널드 두톤과 아서 아론은 1974년 흔들다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캐나다 밴쿠버의 카필라노 흔들다리는 길이가 140m, 높이는 70m로 그 위험이 대단하다. 다리의 폭이 겨우 3m 남짓이라 흔들거리는 다리 위에서 아래 흐르는 강을 내려다보면 정신이 아찔하다. 다리 위에서 진행된 실험의 내용은 단순했다. 연구진은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들을 모집해 흔들다리를 건너게 했다. 그리고 남성이 다리를 건너는 중 건너편에서 연구 보조원인 여성이 걸어와 남성 참여자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요청했다. 설문이 끝나면 여성 연구 보조원은 나중에 이 실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준다. 연구진은 이후에 다른 조건에서의 실험을 한 번 더 기획했다. 높이가 3m밖에 안 되는 튼튼하고 견고한 다리에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두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달랐을까? 흔들다리에서 실험에 참여한 남성 중 50% 이상이 여성 보조원에게 실제로 연락을 했다. 반면 3m 높이의 다리에서 실험에 참여한 남성 중 연락을 한 남성은 고작 12.5%에 불과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자율신경계 반응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아찔한 흔들다리 위에 서 있던 남성들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지는 생리적 각성 반응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반응의 원인이 공포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때 마주친 여성 보조원에 대한 호감으로 착각한 것이다.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흔들다리 위에 서 있을 때처럼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나 호감이 가는 이성을 만났을 때처럼 설레는 상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체적 반응을 상대방에 대한 호감으로 해석한다. 공포로 인해 촉발된 교감신경의 반응을 상대방에게 느끼는 두근거림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빨간색 옷을 입은 여성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낀다는 연구도 있다. 빨간색 자체가 각성을 높이는 색이기 때문에 흥분된 상태를 상대에 대한 설렘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의 결정이 개인의 결정보다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니다.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내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집단은 비합리적이거나 성급한 합의에 도달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을 집단 사고라고 부른다. 집단 사고라는 용어는 1971년 11월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개인이 집단의 결정에 의구심을 품더라도 반대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집단의 단합과 정체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조직 혹은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조직은 집단 사고에 빠질 위험이 크다. 집단 사고의 문제는 단순히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때로는 윤리와 도덕을 무시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집단 사고는 규모가 크고 위계가 강한 국가나 공공조직에서 자주 나타나며 특정 기업 문화가 뿌리 깊은 조직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학교 폭력과 괴롭힘에 동참하는 것 역시 사회적 동조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인이 혼자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도 집단 속에서는 쉽게 저지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해 이탈을 막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하지만 때로는 집단 사고가 유용하기도 하다.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해 전혀 합의할 의지가 없는 조직이라면 지속되기 어렵다. 집단 사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비판적 사고와 개방적 대화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1938년 연극 엔젤 스트리트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영화 가스 등으로 각색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영화는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당신은 미쳐가고 있어 라고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조종하여 아내의 재산을 훔치려고 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는 아내의 보석을 찾기 위해 다락방에 불을 수시로 켜는데 그때마다 아래층의 가스등이 어두워진다. 아내는 남편에게 누군가 자꾸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 같다 라고 말하지만 그는 아내에게 도리어
가스등은 전혀 어두워지지 않았고 당신의 감각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반박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아내는 점차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맞는지 자신의 기억이 사실인지를 혼란스럽게 느낀다. 가스라이팅은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을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그 결과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믿지 못하게 되고 점차 스스로를 의심하며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다음과 같은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1. 자신의 느낌과 현실을 의심하게 되어 혼란스러워진다. 2. 자신의 판단과 지각을 믿지 못해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3. 주변과 단절된 듯한 사회적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4.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며 자존감이 심각하게 낮아진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당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듯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조종하고 무시하며 결국 당신이 현실과 자신을 의심하도록 만든다. 그들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거짓말.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사실을 왜곡한다. 이를 통해 당신이 현실을 의심하고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든다. 2. 축소하기.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도 별것 아닌 일처럼 축소한다. 결국 당신의 감정과 생각이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3. 비난. 거짓 소문을 퍼뜨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불신하게 만든다. 4. 회피.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말을 돌리고 당신을 위해서라는 다정한 말로 상황을 덮으려 한다. 5. 고립.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차단시켜 결국 당신이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에게만 더 의지하게 만든다. 가스라이팅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다음의 4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1. 나의 감각을 믿어라. 나의 현실을 부정하는 말들,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었다, 다 너의 상상이다 등의 말에 단호히 도전하라. 내가 기억하는 것, 내가 지각하고 느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굳이 상대와 맞서서 사실 여부를 논쟁할 필요가 없다. 2.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자.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잘 납득시킬 수 있다거나 그가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나를 조종하려 들고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3. 나의 현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자. 가장 좋은 방법은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다. 일기나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마음과 경험을 차분히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다. 4.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자.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은 당신을 고립시키려 한다. 그래야 더 쉽게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며 주변 사람을 끊어내려 한다.
그 시도에 휘둘리지 않도록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고 연결되어야 한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너 때문에 내가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두 가지 모두 한국에서 누군가를 비난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다. 타인의 시선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유교 문화의 영향이 녹아있는 말로 남과 비교하며 수치심을 자극한다. 2024년 1월 미국의 작가이자 유튜버 마크 맨슨이 한국을 방문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하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그는 프로 e스포츠 선수들이 합숙하며 자기 자신을 갈아넣는 경쟁 방식이 K-팝, 스포츠, 대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여러 학원을 전전하며 입시라는 혹독한 비교와 경쟁에 시달리는 성취 중심 사회가 결국 심리적 탈진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한때 공동체적 지지를 가능하게 했던 유교 문화의 장점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수치심과 정죄라는 단점뿐이다. 여기에 자본주의적 자율성은 실종된 채 극단적인 물질주의만 남아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바로 그 병폐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은 행복에서 멀어지는 길이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당연하다. 바로 도파민의 기능 때문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도파민을 단순히 쾌락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도파민이 쾌락 그 자체가 아니라 강화 학습에 활용되는 보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도파민은 예상된 보상과 실제로 경험한 보상의 차이에 반응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즐거움의 기제라고 부르는 도파민은 사실 보상 예측 오류에 반응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은 내가 기대한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끊임없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일이다. 비교를 잠시 내려놓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일들을 예상치를 넘어서는 보상으로 바라보자. 숲을 여행하다가 곰을 만나면 심장이 쿵쿵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할 것이다.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움직일 수 있다면 힘껏 도망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곰을 만나 무섭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일까? 아니면 심장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달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섭다고 느끼는 것일까? 과연 무엇이 먼저일까?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감정을 생리적 반응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며 몸이 떨리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덴마크의 학자 칼 랑게 역시 감정은 자율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먼저 느낀 뒤 그에 맞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두 학자는 오히려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행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심리학의 가장 고전적인 정서 이론 가운데 하나인 제임스 랑게 이론은 우리가 신체 반응의 특정한 패턴을 지각하고 그 지각의 결과로 감정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냥 주어지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감정이 불가피하게 밀려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겪는 것처럼 받아들인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슬퍼서 울고 기뻐서 웃는다고 말한다. 감정이 행동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 노래하고 웃기 때문에 기쁘고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최근의 연구들은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 실제 감정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연필을 입에 물고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었을 때 사람들은 읽고 있던 만화를 더 재미있다고 평가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웃는 얼굴을 지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반대로 어깨를 움츠리고 지친 표정을 하고 있으면 더욱 힘이 빠진다는 것을 밝힌 연구도 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체화된 정서 개념은 우리의 행동, 표정, 몸짓, 그리고 환경 속에서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정서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 요컨대 행복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웃는 표정은 행복한 기분을 만들 수 있고 찡그린 표정이나 풀이 죽은 자세는 부정적 감정을 만들 수 있다. 즉, 감정은 단순히 외부 환경이나 감각 경험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동 자체가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알면 알수록 묘합니다. 다른 동물에 비하면 대단히 이성적인 동물 같지만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특히 알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이런 속담은 수백 수천 년 동안 서로 어울려 살아왔던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은 그 속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다만 현대 심리학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인간의 행동 양식의 비밀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움직이는 행동 양식이나 법칙성을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은 어쩌면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변수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사람 마음은 정말 기기묘묘합니다. 인간의 심리는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큰 변수인데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만 있다면 인생에서도 사업에서도 학문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인류는 심리를 연구하고 정신을 분석하고 무당도 찾아가고 신에게 기도도 드립니다. 물론 명상이나 마음 공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알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한 인간이 가장 모르는 영역은 아마도 그 자신의 심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표현이 진부할 정도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심리에 대해 무지합니다. 자기 심리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주 후에 시작하는 온라인 전용 명상과 마음경영 수업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고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